이런 마을이 있다고요? K문화로 물든 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한국 간판이 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즈베키탄인데요. 한 소녀의 한국 기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라고 해요.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빵집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붐비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희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었죠. 아버지가 만드시는 갓 구운 빵을 사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선반이 하루 종일 가득 차 있었어요. 빵이 딱딱해져서 결국 버려야 했죠. 창 밖을 보니 모든 게 바뀌고 있었어요. 저희 마을 곳곳에 새로운 간판들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그 간판들이 뭔가 달랐어요. 구불구불하고 춤추는 것 같은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거든요. 작은 그림 같기도 하고요. 한국어가 가게와 식당 벽면을 덮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흐마드 아저씨 식료품점이었던 곳 위에는 커다란 노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죠. 옛날 찻집 위에는 빨간 글씨로 된 또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국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한 달에 버는 돈이 저희가 여기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들이 길모퉁이에 모여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건물들 사진이었죠. 거울처럼 반짝이는 자동차들, 저희 마을 전체보다도 큰 쇼핑센터들 말이에요. 제 친구 자리나의 오빠가 작년에 한국으로 떠났어요. 이제 매달 집으로 돈을 보내고 있대요. 자리나는 오빠가 사준 새 휴대폰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리나 어머니는 새 옷을 사셨고요. 집에는 새 페인트 칠을 하고 지붕도 새로 했대요. 사람들이 자리나네 가족을 볼 때마다 눈에서 희망과 질투가 동시에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간판에 있는 그 춤추는 기호들을 읽을 수도 없었죠. 찻집 작은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음악 같았어요. 말들이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아름답게 들렸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과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동전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도 빗자루질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죠. 둘 사이의 침묵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빵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빵이 더 이상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다음 거리에 있는 새로운 한국 빵집에서 빵을 사간다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눈물이 조용히 볼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제 대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에 제 교육비로 필요한 돈 얘기를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돈 말이에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희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 말이에요. 바로 그때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쳤어요. 한국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곳이요. 돈이 나무에서 열매처럼 자란다는 그곳,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구하러 가는 그곳 말이에요. 제가 멈출 수도 없이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일해서 집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저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죠. 아버지가 제가 달에 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빵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벽에 걸린 시계의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현실이 찬물처럼 저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이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여도 무서워도
작은 마을에서 옆 동네보다 멀리 가본 적 없는 17살 소녀에 불과해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저희 집 뒤쪽 오래된 살구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별들이 작은 눈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불가능한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는 건 저 별들의 손을 뻗는 것만큼이나 멀게 느껴졌거든요. 투르손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저를 찾으셨어요. 마을의 어른이셨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셨죠. 수염이 눈처럼 하얗고 눈이 친절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당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계셨죠.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한다면 저희 마을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릴 거라고 하셨어요. 제 꿈이 모든 사람의 꿈이 될 수 있다고, 제 성공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 말씀이 저를 용감하게도 또 무섭게도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마을 전체의 꿈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글자가 아니라 예술처럼 보이는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날 제 친구 굴나라가 빵집으로 왔어요. 손에 작은 플라스틱 사각형을 들고 있었어요. USB였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들,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굴나라가 제 손에 USB를 쥐어주며 웃었어요. 자기 사촌이 이렇게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면서 배우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언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법을 배우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작은 USB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안에 마법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이게 불가능한 것을 향한 제 첫 번째 발걸음일 거예요. 마을 소녀가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방법일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USB를 저희 오래된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이 밝은 색깔과 아름다운 얼굴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어가 스피커에서 음악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희망이 작은 불꽃처럼 자라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 가족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죠. 그 USB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첫 번째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컴퓨터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화면이 아름다운 한국 드라마로 가득 찼어요. 완벽한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분홍색 꽃이 가득한 정원에 서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가 그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가 말할 때 목소리가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밑에 있는 한국어 자막들이 작고 춤추는 그림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볼 수 있었어요. 목소리에 담긴 기분을 들을 수 있었죠. 사랑은 어떤 언어든 똑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되감기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장면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남자가 사랑의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여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공책에 그 소리를 적었어요. 사랑해라고요. 나중에 이게 사랑해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빵집 일을 도운 뒤 매일 밤 저는 컴퓨터를 들고 방으로 사라졌어요. 언어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누군가 화가 날 때는 목소리가 날카롭고 빨라졌어요. 슬플 때는 말이 천천히 부드러워졌고요. 신날 때는 손이 공중에서 춤추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들로 공책을 가득 채웠어요. 손이 화면의 배우들을 따라잡으려고 빨리 움직여서 글씨가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이상한 한국 글자들을 따라 그렸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요. 그 글자 모양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죠. 2주가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는데 몇 분 동안 자막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문장 하나를 통째로 이해했어요. 엄마 캐릭터가 저녁에 대해 뭔가 말하는데 가족을 저녁 먹으러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심장이 흥분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 이상한 취미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밤에 제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한국 프로그램이 화면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배운 단어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곧 5명의 꼬마들이 매일 오후 저희 빵집에 앉아서 제 한국어 발견들을 듣고 있었어요. 투르손 할아버지가 손자를 제 수업에 데려오셨어요. 그 아이는 겨우 8살이었는데 한국어 단어들을 완벽하게 따라했어요. 발음이 저보다 나았거든요. 이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언어를 배운다는 걸요. 소문이 마을의 산불처럼 퍼졌어요. 이발사 아저씨가 10대 딸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가게 주인은 장사에 써먹으려고 한국어 숫자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심지어 저희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까지 들으러 오셨어요. 단어를 따라할 순 없으셨지만 한국어 소리를 들으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 작은 빵집이 한국어 학습센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의자를 가져왔어요. 차와 간식도 나누어 먹으려고 가져오고요. 모든 사람이 이 불가능한 꿈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 개인적인 여행이 우리 마을 공동체의 모험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웃긴 문제들을 만들어냈어요. 로맨틱한 말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길을 묻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은 몰랐거든요. 한국 시인처럼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돈을 세거나 시간을 제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 발음은 텔레비전 배우들과 똑같이 들렸어요. 한국어 문장을 연습할 때 사람들이 제가 드라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웃었지만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적어도 진짜 한국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 자체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제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닌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바보라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떠올렸어요. 저희 빵집이 하루 종일 비어 있을 때 가족들의 얼굴을요. 아버지가 계속 세고 또 세시는 동전 더미를요. 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우시는 어머니를요. 이런 기억들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한국 드라마와 함께한 늦은 밤 3개월, 이상한 단어들로 공책을 채운 3개월,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 문장을 가르친 3개월, 아직 말하기를 배우고 있는 언어로 꿈을 꾼 3개월이었죠. 그때 발표가 나왔어요. 다음 달에 수도에서 한국어 시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토픽 2급이었어요. 드라마 학습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할 기회였어요. 제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꿀 기회였죠. 떨리는 손으로 시험에 등록했어요. 지원서에 한국어 학습 배경을 물어봤어요. 진실을 썼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로 독학이라고요. 관계자들이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미친 꿈만이 쫓을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소식을 들은 마을이 흥분으로 들썩였어요. 모든 사람이 제 준비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주말마다 모의 시험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 뇌를 튼튼하게 해준다며. 시험 날이 맑은 하늘에 천둥처럼 다가왔어요. 타슈켄트로 가는 버스가 7시에 떠나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투르손 할아버지가 행운을 빌어주며 작은 빵 한 덩어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이들은 색연필로 직접 그린 한국 국기 그림들을 선물해줬어요. 여행이 4시간 걸렸는데 4일처럼 느껴졌어요. 공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연못 속 물고기처럼 제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모든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드라마로 배운 한국어가 진짜 시험에는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시험장은 수도에 있는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어요. 수백 명의 젊은 사람들이 두꺼운 책들과 비싼 공부 도구들을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만만하고 준비가 잘 되어 보였어요. 드라마 대사들로 가득한 제 단순한 공책을 내려다보니 정말 작게 느껴졌어요. 시험장 안에서 247번 책상에 앉았어요. 교실이 차갑고 조용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싼 펜들과 지우개를 여러 개씩 갖고 있었어요. 저는 연필 하나와 마음속 작은 기도만 있었죠.
시험지가 나왔을 때 제 이름을 쓰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듣기 부분이 먼저 시작됐어요. 한국어 목소리들이 교실 여기저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소리들이 제 드라마 배우들과 똑같이 들렸거든요. 발음이 같았어요. 리듬도 익숙했고요. 제 귀가 모든 소리 패턴을 알아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한국사랑 이야기를 보던 제 방에 다시 있는 척했어요. 시험 문제들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사이의 대화가 되었어요. 긴장하는 대신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건 제 언어였어요. 이건 제 소리들이었죠. 읽기 부분이 더 어려웠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긴 문단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 캐릭터들이 텔레비전에서 편지와 신문을 읽던 방법이 기억났어요. 그들의 방법을 써서 앞뒤 문맥으로 뜻을 추측했어요. 시간이 꿀처럼 천천히 끈적하게 흘러갔어요. 땀에 젖은 손바닥에서 연필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이 일찍 끝내고 교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모든 답을 2번씩 확인했어요. 2주 후의 결과가 인터넷에 나왔어요. 마을 전체가 저희 작은 인터넷 카페에 모였어요. 트루손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조작하시는 동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 학번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합격이었어요. 카페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이 컴퓨터 주변에서 춤을 췄어요. 가게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무료 차를 대접했어요. 꿈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험 합격은 진짜 도전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서서 취업 비자를 들고 있었어요. 긴 비행 후라 밝은 조명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한국어 안내 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직장은 경기도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이었어요. 건물이 저희 마을 전체보다 컸어요.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바쁜 개미처럼 복도를 오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 빨리 말해서 단어들이 흐르는 물처럼 뭉쳐서 들렸어요. 첫날 박 과장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는지 물어보셨어요. 드라마에 대해 말했을 때 웃으셨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셨어요. 저를 김씨와 함께 일하도록 배치해 주셨는데 친절한 분이 제 직장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점심시간에 김씨가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밥 먹자고 했어요. 김치를 주었는데 들어봤지만 맛본 적은 없는 매운 발효 배추였어요. 냄새부터 코를 자극했어요. 첫 한 입에 입안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 첫 번째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김치가 정말 얼마나 매운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한국 직장 문화가 마을 생활과 다르다는 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라고는 준비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작은 기숙사 방에서 집으로 화상통화를 했어요. 화면에 저희 마을 광장이 보였는데 이제 알리나의 한국어 교실이라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꼬마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제가 없는 동안 배운 한국어 문장들을 소리쳤어요. 마을을 보니 향수와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여행이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가능한 꿈을 믿는 모든 사람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그들의 성공이기도 했어요. 가장 힘든 교훈은 둘째 주에 왔어요. 한 동료가 제 발음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어요. 자연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텔레비전 연기 같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배운 한국어는 아름답지만 인위적이었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 캐릭터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제 안에 뭔가를 부수고 더 강하게 다시 만들었어요. 배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드라마가 기초를 만들어줬지만
이제 그 로맨틱한 말들 위에 진짜 언어를 세워야 했어요. 한국 여배우가 아니라 한국 직장인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드라마 한국어가 아니라 진짜 한국어를 마스터하겠다고요. 제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마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성공하겠다고요. 길이 예상보다 길고 어려워도 의지가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6개월이 책장 넘기듯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진짜 한국 생활에 대해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김치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이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제대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들이 가족 같아진다는 것도 알게 됐죠. 김 씨가 제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어줬어요. 발음을 부드럽게 고쳐주고 드라마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한국 풍습들을 설명해줬어요. 직장에서 쓰는 한국어, 길거리 한국어, 친구들끼리 쓰는 한국어를 가르쳐줬죠. 천천히 제 텔레비전 억양이 사라지고 진짜 한국어 단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외국인 직장인들을 위한 말하기 대회를 발표했어요. 주제는 한국에서의 제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참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한국어가 아직도 가끔 웃기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김 씨가 도전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제 이야기는 나눌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몇 주 동안 연설을 준비했어요. 제 마을, 가족의 빵집, 한국 드라마와 함께한 여행에 대해 썼어요. 말들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대회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무대에 서니 수백 개의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모든 걸 꿈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제 제2 언어이지만 동시에 제2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말했어요. 언어가 서로 다른 세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설명했죠. 연설을 마쳤을 때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박수가 천둥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심사위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3일 후에 제가 1등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 제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봤어요. 한국 시청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영감을 줬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을 보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한 달 후에 알리나의 한국 달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눈물 없이 김치 먹는 방법이었어요. 단계별 과정을 유머와 솔직함으로 보여줬어요. 영상이 단 이틀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더 많은 영상들이 이어졌어요. 드라마 장면을 통해 한국어 문장을 가르쳤어요. 한국 직장 문화를 보여줬어요. 한국 친구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죠. 구독자 수가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식물처럼 자랐어요. 한국과 우즈베크 시청자들 모두 열정적으로 제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였어요. 사랑 이야기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어요. 밝은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 제가 예전에 보던 드라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떠난 지 2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마을로 돌아갔어요. 비행기가 타슈켄트에 착륙했을 때 심장이 흥분으로 쿵쾅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긴 버스 여행 동안 한국에서 매일 그리워했던 익숙한 산들과 계곡들을 봤어요. 한국어 간판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제 더 많아져 있었어요. 새 건물에는 한국문화센터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버스가 마을 광장에 멈췄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호하며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어요. 투르손 할아버지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서셨어요. 제가 마을 전체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꿈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마을에서 큰 모닥불을 피우고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어른들은 한국 생활에 대해 질문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한국 가는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이분들이 USB 하나와 불가능한 꿈만 가지고 있을 때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었어요. 일어서서 마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 도우면 꿈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한국과 저희 마을 사이에 다리를 계속 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센터에서 문화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희 나라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한국 모험을 준비하도록 도와드려요. 드라마 한국어가 아니라 진짜 한국어를 가르쳐 드려요.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어요.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매일 댓글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불가능한 꿈을 쫓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용기는 연못의 파문처럼 퍼져나간다는 걸 저에게 상기시켜줘요. 때로는 가장 큰 여행이 가장 작은 걸음으로 시작돼요. 영웅의 여행은 사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불가능한 목적지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로 변할 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